지난 차시에 이어서 오늘은 퍼셉트론과 인공신경망의 동작과 학습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인공신경망에 관해 기억하고 있나요? 영어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줄여서 ANN인데요. 컴퓨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뇌의 동작 원리의 기초에 만든 구조였죠. 신경망은 인간의 뇌가 가지는 생물학적인 특성 중 뉴런의 연결 구조를 의미하고, 이러한 신경망을 본떠 컴퓨터로 구현한 네트워크 구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뇌를 구성하는 기본 세포인 뉴런을 본떠 만든 것이 퍼셉트론이었는데요. 퍼셉트론은 입력, 가중치, 전이함수, 활성화함수로 이루어집니다. 이 요소들은 뉴런의 구조에 빗대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은 뉴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인 수상돌기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이를 컴퓨터에 표현할 때는 X기호와 데이터의 개수를 뜻하는 N기호를 활용하여 X1, X2, Xn으로 나타냅니다. 가중치는 앞서 머신러닝에 필요한 수학 개념을 익힐 때 배운 것처럼 개별 입력 항목마다 다른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퍼셉트론에서 이를 나타내려면 앞서 말했던 X1, X2, Xn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가중치를 곱해서 표현합니다. 가중치는 weight의 W로 표현하며 이를 입력 데이터에 곱한 값은 Xn 곱하기 W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가중치의 중요성에 관해 알아볼까요? 고등학생 A의 7월과 9월 모의고사 점수를 토대로 수능 성적을 예측해 본다고 합시다. 평균을 통해 수능 점수를 예측한다면 90 곱하기 0.5 더하기 70 곱하기 0.5의 값인 80점이 예측치로 나오겠죠. 그런데 각각의 항목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두는 평균값 예측 상황과 달리 7월과 9월의 모의고사 응시 환경은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7월보다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수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9월 점수가 더 최근 성적이므로 수험생의 영어 역량이 더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점수 데이터 신뢰도도 더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7월과 9월 모의고사 점수의 반영 비율을 조절하여 수능 점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90 곱하기 0.3 더하기 70 곱하기 0.7로 계산하면 76점이라는 예측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7월, 9월 각각의 상황과 당시 수험생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9월 모의고사를 칠 때 수험생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평소와 달리 7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점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야겠죠.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7월과 9월 모의고사 점수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수능 점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90 곱하기 0.6 더하기 70 곱하기 0.4로 계산하면 이번에는 82점이라는 예측치가 나옵니다. 이렇듯 가중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느냐에 예측의 정확성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이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리나 위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처럼 퍼셉트론에서 전이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각각의 가중치의 값을 곱한 것을 합하여 다음 함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런의 경우 이런 뉴런으로부터 받은 자극값을 저장하다가 자극값이 일정 용량을 넘어서면 다음 뉴런으로 값을 전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에서는 전이함수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크기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그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출력의 기준이 되는 값을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통해 임계값 개념을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물은 일정 온도를 기준으로 상태가 바뀌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액체 상태의 물은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섭씨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렇게 물의 상태가 변하는 섭씨 0도, 섭씨 100도의 지점이 바로 활성화 함수에서 임계값에 해당합니다. 단층 퍼셉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전이함수를 통해 받은 데이터가 임계값인 0을 넘으면 활성화 함수는 컴퓨터에서 참을 뜻하는 1로 표현하고 못 넘으면 0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단층 퍼셉트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수학적인 법칙을 모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퍼셉트론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특히 두 개의 명제 가운데 한 개만 참일 경우를 판단하는 배타적 논리학, 영어 약자로는 XOR 상황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학자들은 XOR 상황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연구한 결과 기존 문제를 해결한 다층 퍼셉트론이 발표됐습니다. XOR 연산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일상의 요소를 대입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의 상황을 이 표를 통해 나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물건이 매력적임, B는 가격이 저렴함을 나타냅니다. 0은 조건이 거짓임을, 1은 조건이 참임을 나타내고요. 표의 첫 번째 행 조건부터 구입 결정을 어떻게 할지 알아볼까요? 물건이 매력적이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다면 아무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물건이 매력적이진 않지만 가격이 저렴한 상황이거나 물건이 매력적이지만 가격이 비싼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물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이 매력적이고 가격도 저렴하다면 누구나 당연히 물건을 구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두 명제 중 하나만 참일 경우를 판단하는 XOR 연산은 두 개 모두 참인 이 상황을 거짓 값인 0으로 나타냅니다. 구입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상황이 XOR 연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공지능이 1차 겨울을 맞이했던 때가 1970년대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발표된 다층 퍼셉트론은 어떻게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1차 방정식은 직선만 나타낼 수 있지만 2차, 3차, n차 방정식이 되면서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 더 다양한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값이 많아지면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듯이 퍼셉트론도 많아지면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논리로 학자들은 하나의 문제에 사용되는 퍼셉트론의 개수를 늘려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했습니다. 단층 퍼셉트론이 여러 개 모여 다층 퍼셉트론을 이루었고 이후 단층 퍼셉트론의 수가 3개 이상이면 심층 신경망,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퍼셉트론의 수가 많다는 의미에서 많을다를 사용해서 다층 퍼셉트론, 그렇다면 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래프의 기호들을 익히면 다층 퍼셉트론, 인공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그래프의 그림이 원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은 노드라고 하며 선은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에서 노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간선은 그래프의 흐름과 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동작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할 기호이니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그래프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입력, 처리, 출력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고 퍼셉트론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동작을 하는 층을 묶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각 층의 역할과 인공신경망의 동작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여기 음식의 재료에 따라 어떤 음식인지 알려주는 인공신경망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노드는 위에 쌀, 마늘, 밀가루 등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퍼셉트론 수가 많아짐에 따라 노드의 수도 많아져 층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력을 받는 노드를 묶어 입력층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입력을 받은 후 처리를 해줘야겠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리를 하는 층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간선이 이를 해줍니다. 입력층 옆에 많은 노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간선에 쓰인 것은 앞서 설명한 가중치인데요. 가중치 값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동작을 해줍니다. 이에 이 노드들과 간선을 하나의 이름, 층으로 묶어주어 이를 은닉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은닉층의 입력 데이터가 여러 노드를 거쳐 가중치에 영향을 받아 결과가 도출되는 것과 같이 음식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조리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만든다면 재료인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이 필요할 텐데요. 만드는 중간 과정에는 고춧가루와 절인 배추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양념장을 배추에 버무리는 과정까지 진행되어야 김치가 완성되죠. 이러한 중간 과정이 여러 개 있을 것인데요. 이를 판별에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은닉층입니다. 은닉층에서 입력 데이터는 수많은 가중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값이 변화하는데요.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한 것의 수식은 W1X1으로 나타냈습니다. 은닉층 값의 합을 시그마를 사용해 나타낸 값을 가중합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수식이 되겠죠. 은닉층에서 계산된 값은 전이 함수를 통해 맨 마지막 노드로 전달됩니다. 맨 마지막 노드는 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를 묶어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출력층 내에는 값의 출력 여부를 결정하는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은닉층의 값을 변환하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값은 후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배추와 양념장이 따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양념장에 버무린 배추를 그릇에 내와야 우리가 비로소 김치다 라고 인식하기 쉽듯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을 통해 얻은 결과값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탄젠트, 릴루 함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신경망이 처음부터 이런 판별 능력을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인공신경망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볼까요? 인공신경망 수식에 수치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보았듯 결과값은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에 의해 변화합니다. 그러니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가 인공신경망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가중치, 활성화 함수를 통해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먼저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의 값은 랜덤으로 설정됩니다. 이후 신경망을 계산하여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을 기준으로 답과 비교해서 가중치를 높이거나 낮추어 출력값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만약 단층 신경망이나 단순한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이었다면 가중치와 편향값을 하나씩 조절해가며 학습을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은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이어진 심층 신경망이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중치를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오차 역전파법입니다. 오차 역전파는 출력값을 계산하는 과정인 순전파 연산을 한 이후 출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와의 차이를 나타낸 데이터, 즉 오차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보내주어 많은 노드를 가진 심층 신경망이라도 최적의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의 값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가중치와 편향값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6차 시에서 익힌 cost 값이 최소인 값을 찾아가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값을 구합니다. 오차 역전파와 경사하강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었으나 단층 퍼셉트론에서 다층 퍼셉트론, 심층 신경망이 됨에 따라 은닉순 개수가 많아졌고 가중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활성화 함수 릴루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릴루의 함수 개형이 0 이하의 입력은 0으로 그 이상의 값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값이 음수가 나오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셉트론이 여러 개 이어져 하나의 큰 신경망이 된다는 사실, 이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동작 그리고 학습 과정에 관해 알아가며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익혀봅시다.